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, 안녕하세요, 이주호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, 권순우 기자입니다. 자, 오늘도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예, 오늘 보겠습니다. 뉴욕의 시각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보셨을 텐데 네. 한국의 시각은 별로 안 좋습니다. 왜요?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를 첫 뉴스로 준비할까 하다가 저 소주 기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안 그래도 코스피도 많이 빠지는데 네. 우리가 위로받을 곳은 없는 것인가? 소주 가격이 참이슬 오리지널 기준으로 6.95%가 오르고요. 네. 켈리와 테라 출고가가 6.8% 인상하기로 화이트진로가 결정을 했습니다. 가격 인상 시점은 11월 9일부터입니다. 소주는 360ml 병과 1.8L 미만 페트류, 그러니까 담금주 같은 경우는 인상이 안 됩니다. 맥주의 경우에는 이제 500ml 캔은 동결이 되는데 나머지는 좀 인상이 좀 됩니다. 그러면은 사실 소주 원가가 많이 올랐다. 그러면서 15%를 차지하는 주정 가격이 올해 들어 올랐고 거기에 뭐 물류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메가 가격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% 증가해서 원가를 반영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소주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정말 이게 유통을 거치게 되면은 식당에서는 너무 비싸진다는 네. 거잖아요.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소주 가격이 1,166원입니다. 이게 6.95%가 오르면 1,247원. 네. 그러면 여기 유통 마진이 한 20-30% 정도 붙는다 그러면 1,620원인데 네. 서울 시내 식당 가격에서는 한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7,000원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. 왜 1,600원인데 7,000원이 7,000원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네.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식당에 좀 물어봤었는데 네. 그 식당의 원가라는 게 재료비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 식당에서도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사실 음식 팔아보는 것보다는 술 팔아보는 게 더 돈이 마진이 많이 남는데 네.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식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는 약간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거라 그러는데 저는 좀 들어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근데 소맥에 15,000원은 너무 비싸잖아요. 소맥하면 15,000원 돼요, 이제? 이제 맥주 8,000원, 소주 7,000원 하면은 15,000원이에요? 그러면 15,000원이잖아요. 그럼 거의 칵테일 가격인데요?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 1대1로 말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소주 한 병에 뭐 맥주 맥주 한 두세 3병 병? 정도 네. 되니까 네. 그러면은 얼마입니까? 7321에 28,000원입니다. 네. 오늘 장 빠져가지고 소맥이라도 한 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늘이 막차. 였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화이트진로에서 가격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. 그 내용이 가격 인상 시점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서 인상 전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아, 그거는 식당 사장님들 말씀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사재기를 미리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증시 빠진 얘기도 드리겠습니다. 바로 보시죠. 오늘 그나마 살짝 고개를 들었던 2차 전지가 오늘 또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러면서 코스피도 2,300선으로 살짝 올라왔던 게 그 다시 내려갔는데요. 그 전일보다 1.41% 하락한 2,277.99로 마감이 됐습니다. 네.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은 어제 미국장이 좀 올랐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장도 초반에는 좀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살짝 플러스 갔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여튼 외국인이 문제입니다. 외국인이 또 팔았습니까? 외국인이 거의 3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그 개인이 또 3천억 넘게 사면서 이걸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1.41% 하락했고요. 유독 그 2차 전지 관련한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4.81%, LG화학 마이너스 1.12%,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4.97%. 예전에 철강 회사였던 포스코는 네. 이렇게 잘 오르진 않았지만 떨어지지도 좀 덜 떨어졌었는데 네. 굉장히 2차 전지 테마와 함께 좀 오르기도 많이 오르고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. 2.78% 내렸고요.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7.45%, 에코프로 마이너스 6.34%.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올해 들어서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거의 다 반납한 것 같습니다.
거의 은행 예금 넣은 것만도 못한 아, 상황이 됐고, 근데 사실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개별 주식 단으로 가게 되면 큰 폭으로 빠진 주식들이 많이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 한번 보시죠.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예. 뉴스는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1% 초과하는 것도 용인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.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은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 3프로에서도 그 내용을 좀 많이 짚어주셨었는데요. 실제로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3개월 만에 금융정책을 수정했고요.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니까 일본 보도에 따르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상한 1%로 유지는 하되 만약에 시장 동향에 따라서 1%를 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용인하겠다라는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. 일본은 사실 수십 년 만에 물가라는 것도 오르는 거였구나라는 기적을 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, 하지만 또 일본은 부채 비율이 240%에 육박하는 굉장히 그 부채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려서는 또 빚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국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예. 정상화를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게 미세하게 조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한 게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.1%로 고정시켜 놓고, 다만 지난 7월 국채 금리 상한선 목표를 1%로 올린 다음에 요거를 계속 유지하되 조금 넘더라도 우리는 용인해 줄게. 요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세한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또 해놓은 게 내년과 내후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.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7월에 2.5%로 전망을 했었는데 2.8%로 0.3% 포인트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였고요. 내년도도 1.9%에서 2.8%로 굉장히 높인 2.8%. 네, 1.9에서 2.8%로 와. 굉장히 높인 겁니다. 그리고 2025년 일본 물가가 네, 1.9에서 2.8로 2.8% 수정 전망했다고요? 그러니까요. 그 지금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물가가 실제로 꽤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저는 이 소식과 함께 시장 반응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이 정책을 내놨을 때 과연 달러 엔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. 지금 밑으로 삐쭉 내려간 데 있잖아요. 예. 이게 사실 오늘 오전입니다. 그래서 그 정책 변경이 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는 달러 엔 환 삐쭉 내려간대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간 게 네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일본이 약간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용인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좀 감수를 한다 그러는 거고, 그렇죠. 그럼 환율은 좀 내려왔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좀 전에 그 지표에서는. 네, 엔화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죠? 말 좀 네. 나왔으니까 조금 내려갔다가 내려가야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. 시장에서는 별로 그닥 강력하진 않다 그래갖고 저는 다시 반등해 올라간 버린 거죠. 모양새가 된 거죠. 네, 화면 예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그래서 밑으로 삐쭉 솟은 데가 밑으로 삐쭉 내려간 데가 엔화 강세잖아요. 그래서 예. 이제 그 일본의 금리도 오르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는 관측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삐쭉 내려갔었는데 엔화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반대로 정작 그 일이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다시 엔화 약세가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. 사실 그 일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계속 미국 국채 파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미국 국채와의 상관관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,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정책 결정이 있었던 3시 반 직전입니다. 3시에 정책 결정이 있었고, 그럼 사실 일본 이 사건도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좀 더 높이는 걸 용인하게 해준다.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도 이자 주는구나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었는데,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금리는 올라야 마땅하죠. 그렇죠. 그런데 오히려 이 소식이 있고 나서 화면 다시 보시면 오히려 미국 금리는 내려갑니다.
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좀 시장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시간이 지나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은 되게 분분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네. 신뢰감 있는 전문가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사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그 마이크로한 영역, 그러니까 미시적인 영역에서는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. 3분기 연결 매출액이 67조 4천억, 전년동기 대비 12.2% 올랐고요. 영업이익은 2조 4,333억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77.6%가 줄었는데 네. 사실 뭐 이거 그렇게 실적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거는 잠정 실적 때 이미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264% 증가했다. 뭐 그 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HBM이었거든요. 맞아요. 지금 뭐 그리고 이제 D램 업황 어떻게 되는지 네. 요거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그 반도체 부분의 적자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. 지금 같이 보시면은 DS 부문 매출액이 16조,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3조 7천억이었는데요. 이 DX 부분에 3조 7천억 났던 게 그 전에 3조 8천억 2분기에 났던 거에 비해서 이전에 4조 3천억 났던 거에 비해서는 그 반도체 부분의 적자가 좀 적었습니다. 그리고 한 6천억 가량 정도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D램 업황에 대한 개선세에 대해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. 네.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HBM 같은 경우는 내년 HBM 공급 물량을 업계 최고 수준인 그럼 두 기업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네. 그러면서 올해 대비 2.5배 물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이 HBM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가 탄력성을 보였었잖아요. 네. 삼성전자는 좀 못 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2.5배로 늘린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그 김재준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입니다. 주요 고객사들과 공급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. 사실 이 물량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2.5배 늘릴 건데 네. 라고 하는 거는 뭐 2.5배 늘리는 거 저희도 방송 시간 2.5배 늘릴 수 있습니다. 있어요.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.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주요 공급사들과 공급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4세대 HBM3를 4분기부터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5세대 HBM3E를 양산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D램 관련해서도 이제 D램 감산과 그 낸드 플래시 감산은 좀 유지가 될 건데 네. 이게 그 D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가격도 어느 정도 좀 그 고정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낸드는 좀 못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낸드는 조금 더 늘려서 잡을 거다. 낸드는 이제 생산 조정을 좀 더 해 나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뭐 그 MX 그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제가 스마트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됐네요. 폴더블 그렇죠. 네, 폴더블 폰 많이 팔려서 실적이 괜찮았고요. 디스플레이 부분도 괜찮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애플 실적과 그렇겠죠. 그 삼성 거 둘 다 잘 팔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뭐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실적 살펴봤고요.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. 다음 뉴스의 헤드라인은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좀 네.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은 예. 이전에 컨센에서 블러핑한 전례가 있냐? 그러니까 블러핑이라는 거는 좀 의도적으로 했던 건데 네. 틀린 거 말씀을 드리면은 그 D램 가격 떨어질 때 그 D램 가격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. 재고 수요가 소비재에선 줄어들지만 네. 그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는 B2B라서 좀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. 그거에 비해서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던 전력이 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. 다음 뉴스 헤드라인은 테마 업종에서 신사업을 허위 공시한 기업들 중 55%는 추진 내역이 전무했다입니다. 사업 계획만 짜놓고 그렇죠. 테마로 주가 띄운 다음에 예상하고 계셨나요? 그냥 안 하는 기업이죠. 네. 자, 사실 뭐 영풍재지 잠시 후에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영풍재지 뭐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 뭐 2차 전지 사업 추가한다고 사업 목적 추가 공시를 내기도 했었죠. 그러면 이런 허위 공시가 영풍재지에
뿐의 얘기겠느냐. 금융감독원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한 상장사 1000여 곳을 조사를 해봤는데요. 그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실제로 추진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55%에 달했다고 합니다. 화면 한번 보시죠. 한 절반은 안 했다는 거죠. 절반 넘게 안 했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이게 일부 추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그래도 적어도 뭐 사람이라도 관련된 사람을 고용했다던가 아니면 사업부라도 만들었던가 팀이라도 만들었던가 이런 일부 추진한 곳도 지금 보면 9%밖에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노력은 했다. 뭐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다. 모두 추진했다. 이런 것들도 한 36%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핫했던 테마였던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7가지 주요 신사업들이 다 포함이 됐거든요. 메타버스, NFT, 인공지능, 로봇, 신재생에너지, 코로나 이런 것들을 추가했던 곳 가운데 지금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 실적이 있는 회사는 몇 퍼센트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? 100% 가운데? 사업 실적이 있는 네, 실적이 있는 일부라도. 뭐 아까 모두 추진이 36%였으니까 절반에서 18%? 20%. 근데 이것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시만 하고 신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최근에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요. 자,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.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자, 미추진 기업입니다. 왼쪽을 보시면 돼요.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본 기업이라든지 자본 잠식 상태라든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았다든지 관리 종목의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든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. 뭐 심지어는 신사업 발표 직후에 주가가 급등하니까 최대 주주 관련자가 시비를 전환하고에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 철회하고 이런 좀 부정거래 혐의도 일부 기업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추가한 테마 업종이 많은 회사일수록 사업 추진 비율도 급감했다고 하는데 사업 목적을 하나 추가했더니 한 46%가 46% 정도 한 개 정도 추가한 기업은 그 중에서 46%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해봤고 3개 추가한 기업은 전체 가운데 한 16% 정도만 실제로 했다고 하고요. 4개 이상 추가하면 한 군데도 사업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자본 잠식이나 재무 상황 안 좋은 기업이 만약에 신사업 넣는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자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예전에 그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네. 그 회사는 뭐 원래 태양광 했던 회사였나 싶긴 한데 그 태양광 테마 때 태양광을 하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갑자기 신종플루가 나니까 그 신종플루 테마로 이제 사업 목적을 좀 변경을 했다가 그렇게 그때마다 테마가 되면 그 사업 목적을 하나씩 올리던 회사도 있었어요. 그래요? 근데 뭐 결과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. 물론 그런 회사들을 그냥 정말 단기에 테마주로 약간은 투기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 책임으로 하시는 건데 진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영풍재지 4일 연속 하한가가 왔는데요. 국면이 좀 달라졌어요. 어떤 국면이 됐냐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공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위에가 지금 영풍중지의 그 매도 공시예요. 그러니까 영풍재지의 대주주인 그 대한금속이 공시를 한 건데 지금 담보계약상 주식이 담보권이 실행돼 버렸다. 그래가지고 지금 1,400만 주 정도를 매도 대상으로 올려놨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한금속이 가지고 있던 영풍재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한가 매도 잔량이 그 전에 그 키움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 얼마 거래 못 됐잖아요. 그래갖고 대충 보니까 하한가 매도 잔량이 한 2,600만 주 정도 됩니다. 근데 오늘 그 대한금속이 영풍재지 주식을 몇 주를 팔았냐면 600주를 팔았습니다. 왜 적게 팔았네요? 그 하한가 붙어버렸으니까요. 네네. 매수세가 없으니까. 그리고 4거래일 연속 하한가 맞으면서 대충 1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키움 물량 5천억이 지금 걸려 있는 거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대한금속 물량이 또 위로 얹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반대 매매, 그러니까 하한가로 바로 거래가 나오는 부분이
뭐 오늘 매도 전략만 보더라도 한 2,600만 주가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. 네. 여기에 더해서 그 지금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은 대양홀딩스가 대양금속의 대주주입니다. 네. 근데 대양금속의 대주주인 대양홀딩스가 대양금속 주식을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매매라는 표시는 따로 없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손실의 피용 매물일 건데 그러면 제일 윗단에 있는 대주주도 지금 밑에 거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네. 상황이다라는 게 안 그래도 좀 영풍재지 주식 자체가 지금 하한가 언제 풀리나 싶었는데 네. 그 매도 물량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예, 그다음에 제가 오늘 뉴스가 그래도 좀 그 미시 데이터들은 좀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. 오늘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숫자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? 그냥 그 어떤 분위기인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표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그 생산, 소비, 투자예요.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한번 그냥 같이 보시면은 생산도 오른쪽 끝에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고 그러네요. 소비도 오른쪽 끝에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, 투자도 오른쪽 끝에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네. 예, 그 전 거 같이 보여주시면은 지금 생산 광공업을 중심으로 1.8% 증가했고 반도체 쪽에서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고요.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1.7% 올랐고 서비스업에서요. 네. 소비 같은 경우도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해서 0.2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투자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, 건설 기성도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동행 네. 현재 9월 상황 자체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시장 상황이 네. 워낙 안 좋고 외부적인 매크로 변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좋은 지수들이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요. 그 물가를 못 따라가는 월급 8월에 실질 임금이 333만 원인데 6개월째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그 파장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저희 봤던 것처럼 소주 가격, 맥주 가격 오르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좀 하락시키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.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내 월급이 작년보다 5% 올랐는데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6% 올랐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내 임금은 1%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그쵸. 이제 실질 임금이죠. 근데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이 353만 원이었는데 작년보다 1.6% 감소했다는 통계입니다. 한번 화면 보시죠.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명목 임금이고요. 빨간색 그래프가 실질 임금입니다. 그래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높아져야 물가보다 내 월급이 더 올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파란색이 더 높습니다. 그 말은 2021년, 2022년, 2023년까지 3년 연속 내 월급 오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물가 대입해 보니까 내 월급은 역성장했는데 라고 하는 게 3년 연속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, 이것도 이건데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거고 그리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를 표본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고용직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. 물론 분명히 이제 그 사업자 분류로는 개인 사업자긴 한데 근로자처럼 일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런 분들을 합치게 되면 또 이런 분들도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일 것 같아서 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예,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. 그래도 저희만 더 쓸까요? 근데 저희는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. 그 하나솔루션 실적 나왔는데 매우 안 좋았습니다. 여기서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% 감소한 98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. 네. 매출액 또한 9.7% 줄어든 2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석유화학은 그나마 3월달에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부분의 영업이익이 347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% 감소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82% 감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양광 설비를 만들면은 AMPC라 그래가지고 돈을 줍니다. 보조금 받죠. 예, 그 돈이 350억이 반영이 됐거든요. 네.
그러니까 사실상 적자입니다. 꼭 이런 상황인데 네.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아니 태양광이 좀 재생에너지나 이제 녹색 전환은 굉장히 좀 우리 시대적 배경이고 네. 여기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아질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있을까? 네.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. 같이 보여주시면은 네. 이게 그 태양광 패널 가격입니다. 지금 같이 보고 계신가요? 예, 이거 아니죠? 제가 띄웠습니다. 네. 지금 태양광 패널 가격이 네. 정말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인 태양광 가격이. 이게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태양광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 모듈 가격이 정말 뭐 이조 기자도 이걸로 같이 보시면은 네. 굉장히 좀 역사적 저점을 향해서 갈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개선세가 좀 나와줘야 네. 그래야 좀 태양광 회사들이 좀 과거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3프로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더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. 예, 박근영 부장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, 그러니까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참 내일은 조금 더 밝은 시장과 함께 저희가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저녁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.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.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.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.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.